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불과 작년에 겪은 일인데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으면서도 한편으론 후련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연입니다. 저는 늘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든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족을 지키려면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됐죠. 이제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만 바라보고 사셨죠.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학원 다니는 친구들 보고 부러워하면 바로 다음날 미술 학원에 등록시켜 주실 정도로 제게 헌신적이셨어요. 우리 딸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아버지의 그 말씀 덕분에 저는 미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 졸업 후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답니다. 회사는 그래도 업계에서 꽤 알아주는 곳이었어요. 처음 출근하던 날이 생각나네요. 새까만 정장을 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건물에 들어섰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구나. 저희 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선배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막내 디자이너로서 커피 심부름에 복사, 자료 정리까지 안 해본 게 없었죠. 이거 색감이 왜 이래? 다시 해와. 까칠한 부장님 밑에서 몇 번이나 울면서 화장실에 숨어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주말에도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몇 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팀장님이 절 따로 부르셨어요. 수연씨, 이번 프로젝트 메인으로 해봐. 잘할 수 있지? 팀장님이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맡겼을 때 그 떨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 회사 내 입지가 확 달라졌죠. 그렇게 하나둘 성과를 쌓아가며 입사 8년 만에 팀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모님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딸이 최고야. 근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30이 넘은 후부터 부모님의 결혼 압박이 시작됐지만 전 일이 너무 좋아서 결혼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어요. 일하는 게 그때는 가장 즐거웠거든요. 그런 제가 한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를 처음 만난 건 팀장이 된 이후 어느 가을이었어요. 회사로 한의원 인테리어 의뢰가 들어왔는데 공교롭게도 원장이 직접 미팅에 참석했죠. 안녕하세요. 땡땡 한의원 원장 김우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그냥 수수한 차림에 안경을 쓴 평범한 30대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니 예상과는 다르더라고요. 진료실은 따뜻한 느낌이면서도 격조가 있어야 하고 대기실은 편안하되 너무 가볍지 않게, 그리고 약재 보관실은 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인데요. 환자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작은 정원 같은 공간도 있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이 사람 참 까탈스럽네 싶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든 요구사항에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몸이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졌달까요? 제가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과도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공간은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시공 현장에 올 때면 항상 커피를 들고 왔죠.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 따뜻한 거 드시면서 하세요.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현장에 나타났어요. 원장님, 이런 날씨에 왜 오셨어요? 타일 시공한다고 하셔서요. 제가 고른 거라 제대로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때 왠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프로젝트가 끝난 후 그가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며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정 팀장님 덕분에 제가 꿈꾸던 공간이 완성됐어요.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거절하려다가 왠지 끌려서 나갔는데 그게 시작이었죠. 조용한 음식점에서 처음으로 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의사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한의학을 해왔거든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그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정 팀장님은 어떻게 디자이너가 되셨어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만났고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모습에 점점 마음이 갔지만 딱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대충 얼버무리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떤 분이셔? 그냥 평범한 분들이야. 형제는? 남동생 하나 있어. 근데 별로 안 친해. 그땐 그저 가족과 사이가 안 좋은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 좋게 보인다고. 전 그의 그런 모습조차 미스터리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연애 1년 만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의 이야기 들으면 시큰둥했는데 제가 막상 받아보니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나더군요. 30대 중반에 만난 늦은 사랑이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서울 외곽의 주택이었는데 대문부터가 남달랐어요. 고급스러운 대리석에 한옥 스타일의 기와를 얹은 독특한 디자인이었죠. 어서 와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구나.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단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어쩐지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어요.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장식장이었는데 그 안에 온갖 골동품들이 가득했죠. 청자, 백자는 기본이고 오래된 의학 서적들과 약재를 담는 고급 용기들까지. 우리 집안이 10대째 한의학을 이어오고 있거든.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우리 선조들께서 쓰시던 물건들이지.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서재를 구경시켜 주셨는데 벽 전체가 한의학 관련 서적으로 빽빽했죠. 언젠간 우리 우재도 이 모든 걸 이어받겠지. 말하시는 내내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아, 정말 대단한 집안이구나 싶으면서도 약간 부담스러웠죠. 내가 여기에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요. 그렇지만 남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모든 건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비로소 시댁의 영향력을 실감했습니다. 처음엔 양가 가족과 친한 사람들만 모여서 작게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반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장손이 결혼하는데 초라하게 할 순 없지. 어머니, 저흰 그냥 소박하게. 소박하고 싶으면 신혼여행이나 소박하게 가. 결혼식은 집안 체면이 걸린 문제야. 결국 호텔 웨딩홀을 빌려 하객 500명 규모로 치르게 됐어요. 그것도 제 쪽 하객은 200명 좀 안 됐는데 시댁 쪽에서만 300명이 넘게 왔죠. 우리 친척들이 좀 많아. 다들 우리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 하니까 이해해줘. 시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친척이 많았어요. 절 보며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은근히 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집안에 시집 가는 거구나. 앞으로 잘해야겠다. 그땐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다면 과연 그 결혼식장에 들어갔을까요? 결혼 후 시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무조건 시댁에 가야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역이던지. 첫 번째 시댁 방문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얘야, 부엌이 어딘지 알지? 앞치마 두르고 와. 네? 아, 네. 우리 집은 며느리가 음식하는 게 전통이야. 친정에서 요리 좀 배워왔겠지? 사실 저희 엄마는 요리를 잘 못하셔서 저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부엌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일일이 간섭하셨어요. 아니 칼질이 그게 뭐야? 파는 이렇게 어긋썰기로 해야지. 갈비찜에 간장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 다시 해. 아니 그것도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우제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알고 그러니? 4시간 동안 부엌에서 시어머니 잔소리를 들으며 음식을 했어요. 겨우 밥상을 차려놓으니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죠. 음식간이 좀 싱겁네. 다음엔 신경 써서 해와. 남편은 그저 묵묵히 먹기만 할 뿐이었어요. 그 와중에 고개도 안 들고 잘 먹더라고요. 입맛 까다롭긴 무슨.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로 부르셨어요. 얘야, 우리 집 살림 좀 봐줘야겠다. 이것 좀 정리해. 서랍장 하나를 가리키시는데 그 안엔 온갖 서류들이 뒤죽박죽 들어있었어요. 이게 다 뭔데요? 몰라도 돼. 그냥 날짜별로 정리만 하면 돼. 영수증부터 시작해서 각종 고지서까지 남의 집 살림을 뒤지는 기분이 들어 불편했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그냥 했어요. 청소도 만만치 않았어요. 2층 방들 먼지 좀 닦고 화장실 청소도 해. 요즘 젊은 애들은 집안일을 너무 안 해서 문제라니까.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나니 해가 저물었어요.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수고했어.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해. 그래도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이해해줘. 뭐? 좀 그러시긴 해?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 당신은 왜 가만히 있는 건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한테 대들 수도 없고. 신부 수업 같은 거라고 생각해. 나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말릴게.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실망했어요. 하지만 신혼이니까 참자. 신혼이니까 그런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많아졌어요. 다음 주는 제사야. 전 부칠 준비 미리 해놔. 병원 가는 날이니까 네가 운전 좀 해줘라. 이불 빨래 제대로 하고 있지? 세탁기론 깨끗하게 안 되니까 세탁소 다녀와. 적어도 사흘에 한 번. 한 번은 시댁일 끝나고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 저녁에 다녀올 예정이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시집 온 사람이 맨날 친정 하면 되겠어? 친정은 명절에나 가는 거야. 어머니, 그래도 제가 친정에 간 지 시간이 좀 돼서. 친정엄마만 엄마야? 난 엄마 아니야?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품이 있는 분인 줄 알았더니 다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죠. 그날 밤 남편한테 하소연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어머니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원래 좀 까다로우셔.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게 위로야? 네 엄마 일인데 왜 나한테만 맡겨? 그럼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며느리 좀 편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럼 네가 더 힘들어질걸? 답답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참았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시집살이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얼토당토 없는 시집살이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할 즈음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아기였죠. 병원에서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정말? 축하해 여보. 우리 사이에 한 아이가 생긴다니 믿기지 않아.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이가. 얘야, 오늘부터 조심해야 해. 내가 시키는 대로 우선 다 해야 한다. 그날부터 매일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 정각이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죠. 일어났어? 입덧은 어때? 오늘 아침은 뭐 먹을 거야? 어머니, 제가 아직 입덧이 심해서. 그래도 먹어야지. 애 생각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죽 끓여 먹어. 내가 레시피 문자로 보낼게.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가 왔어요. 뭘 먹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화장실은 몇 번 갔는지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했죠.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그냥 김밥이요. 김밥? 아이,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 어떡해? 당장 집에 가서 영양식 해 먹어.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시어머니 전화를 받느라 바빴어요. 동료들이 시어머니가 정말 극성이시네 라고 할 정도였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요. 내가 직접 만든 보약이야. 하루에 3번씩 꼭 먹어야 해. 어머님, 병원에서 영양제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아이, 그런 화학약품 말고 이게 진짜 좋은 거야. 우리 집안 며느리들은 다 이거 먹고 건강한 애 낳았어. 보약 냄새가 너무 역해서 먹기 힘들었지만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시니 억지로 삼켰어요. 그리고는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해냈죠. 토했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할 말만 하느라고 바쁘더라고요. 어디 보자. 배가 앞으로 나왔네. 아들인가 보다. 어머니, 아직 성별은 걱정 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손이 아들이었어. 너도 당연히 아들 낳을 거야. 그러다가 한 번은 입덧이 심해서 시댁에 못 가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며느리가 아프다니까 내가 왔지.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죄송해요. 입덧이 심해서 청소를... 아유, 그것도 못 참고. 나 때는 입덧이고 뭐고 다 참고 애 낳았어.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시어머니는 그날 우리 집 구석구석을 뒤지듯 둘러보셨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이런 것들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라며 제가 사둔 음식들을 다 버리셨죠. 그리고는 시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가셨는데 하나같이 제가 못 먹는 것들이었어요. 이게 다 애 좋으라고 하는 거야. 억지로라도 먹어. 그날 밤 보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연락해서 한 소리 했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이라도 하면 책임질 거냐고요. 그때 아주 잠시 잠잠해졌죠.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요. 딱 그 몇 달뿐이었지만요. 첫째를 낳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복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반대를 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어린데 남의 손에 맡기고 일하러 간다고? 정신이 있어 없어? 어머님, 요즘은 다들 맞벌이해요. 저도 경력이 있거든요. 경력? 애보다 중요한 경력이 어딨어? 네가 돈을 얼마나 번다고 애 버려두고 일하러 가? 사실 그때 남편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한의원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월 수입이 들쭉날쭉했거든요. 제가 일을 해야 더욱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했죠. 이 사실을 아는 시어머니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생활비 대줄게. 그 대신 애 제대로 키워. 어머니, 그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누가 그냥 준대? 우리 손주 제대로 키우는 조건이야. 한 달에 얼마면 되겠어?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제 월급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제안이지만 사실 돈뿐만 아니라 제 커리어에도 중요한 일이긴 했거든요.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금방 밀려날 것 같은데 시간을 더 지체하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과 상의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죠. 엄마가 도와주신다는데 받는 게 어때? 당신도 애랑 더 있고 싶잖아. 하지만 내 일도 중요해. 10년 넘게 쌓은 경력이야. 일하면서 아이 돌볼 수 있어. 애 크면 다시 하면 되잖아. 지금은 애가 더 중요하지 않아? 대화가 안 통하니 전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죠. 팀장 자리까지 올라간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얼마나 아까웠는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경제적 지원엔 조건이 붙었죠. 매주 시댁 방문은 기본이고 시댁 대소사는 모두 제가 챙겨야 했어요. 애를 보면서도요. 이번 주는 네의 시아버지 생신이야. 음식 준비 좀 해와. 다음 달에 우리 집안 모임 있으니까 장소 예약하고 음식 주문해. 등등. 하지만 이미 직장을 그만뒀으니 어머니 말을 무시할 수 없었죠. 그렇게 시어머니가 주는 돈에 의존하며 살게 됐어요. 자존심은 바닥을 쳤지만 애들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해지는 게 이런 거구나를 점점 깨닫게 됐죠. 무능한 남편은 한의원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큰 소리만 쳤어요. 내가 대박 나면 엄마 도움 안 받아도 돼. 조금만 기다려. 그 조금이 5년이 넘도록 계속됐어요. 어느 날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야, 너 그러다 나중에 후회해. 경력 단절되면 다시 시작하기 정말 힘들어. 알아. 하지만 어떡해. 애들은 커가는데 돈은 필요하고. 그래도 네 인생도 중요하잖아.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게 행복해?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고단해 보였고 눈엔 생기가 없었죠. 당당했던 제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 같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자문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발을 담근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 작년 봄부터 시댁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어요. 늘 듬직하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거든요. 아버님은 요즘 어떠세요? 평소처럼 전화했다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출장 갔어, 출장.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네 할 일이나 해.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반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얼마 후 시댁을 찾았다가 현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둘이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이건 어머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우리 집안일에 왜 참견이야? 저희도 법적으로 따져야 할 게 있어서.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황급히 그들을 내보냈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무도 아니야. 보험 건의하러 왔길래 쫓아낸 거야. 하지만 그들이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며 진지한 표정이며 보험 설계사 같아 보이진 않았죠.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시동생이 뜬금없이 남편한테 물었어요. 형, 아버지한테 연락 받았어? 아니, 왜? 그냥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엄마가 출장 갔다고 하시잖아. 아니, 아빠 연세에 출장을 2달씩 가? 이상하지 않아? 시어머니가 수저를 탁 내려놨어요. 밥 먹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아버지 곧 돌아오실 거야. 분위기가 싸해져서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죠. 아버님 진짜 출장 가신 거 맞아? 난 가신 지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2달이나 연락이 없으셨다며.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지. 며칠 전엔 어머님이 집 찾아온 이상한 사람들이랑 언쟁하시던데? 당신이 좀 알아봐. 그래? 알겠어. 무슨 일인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죠. 병원 요즘 잘 돼? 그냥 그래. 대화를 회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캐묻지 않았죠.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야 적응하게 된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징조는 계속됐어요. 평소 같으면 의뢰 오는 생활비가 그달엔 늦어졌고 금액도 줄어들어 있었죠.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가... 그래, 요즘 좀 사정이 있어서 다음 달에 보태줄게. 시어머니의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어요. 평소에 도도하고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상한 일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 학원에 데리러 갔다가 같은 반 엄마를 만났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기 혹시 시댁 괜찮으세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을... 아니, 제가 땡땡동에 사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연씨 시댁 옆집이요. 근데 며칠 전에 그 집이 압류됐다나 뭐라나 큰 소동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무슨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웃으며 넘겼지만 가슴 한구석이 철렁했어요. 며칠 후 시댁에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장님이 파마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손님, 시댁이 땡땡동 집 맞으시죠? 네, 맞아요. 거기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동네가 시끄럽던데.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잘. 계속 그런 말을 들으니 점점 더 불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모든 게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가 사업상 문제가 생겼나 보다. 곧 해결될 거야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죠. 어쩌면 차마 더 깊이 파고들 용기가 없던 거겠죠.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명절이 다가오면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매년 북적이던 시댁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어머님, 올해는 친척분들 안 오세요? 올해는 각자 집에서 새기로 했어. 다들 바쁘대. 그날 밤 남편에게 다시 물었죠. 정말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다들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분명 무슨 일이 있다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고 한숨을 자주 쉬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고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얘야, 나다. 내가 이런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내가 급하게 돈 좀 써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 거 없다. 그냥 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어서. 네가 가진 현금 있으면 좀 빌려줄 수 있니? 얼마나 필요하세요? 시어머니가 말한 금액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어요. 수천만 원이었죠.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왜... 좀 사사건건 묻지 마. 어른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거지. 그건 그렇고 일주일만 쓰고 바로 갚을게. 되니 안 되니? 평소에 시어머니답지 않게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저도 그런 큰 돈은 없어요. 적금이라도 있으면 깨서 도와줄 순 없니? 제발 좀 도와줘. 정말 급해.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결국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과 아이들 교육비도 넣어둔 적금을 해약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모르게 친정에서 빌린 돈까지 더해 시어머니께 드렸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금방 갚을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돈을 받아들곤 황급히 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죠. 남편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큰 빚을 지셨대. 엄마가 그거 막으려고. 뭐? 그런 걸 알고도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봤자 걱정만 하잖아. 곧 해결될 거야. 해결은 무슨? 우리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인데.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어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야. 설마 떼어 먹겠어?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좋은 게 좋은 거다. 부모니까 괜찮다. 늘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사니 애꿎은 와이프만 고생하지. 그때부터 시댁과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도 불통이고 집 전화도 없어진 번호라고 나왔죠. 남편 전화로 해도 안 받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또 사기당한 거 아니야? 빚을 갚았으면 갚았다고 말이라도 해주셨을 텐데.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곧 연락 주실 테니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감쌌지만 전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대학 동기인데 늦은 나이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고 했죠. 마침 식장이 시댁 근처 호텔이었어요.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애들은? 친정엄마가 봐주고 계셔. 축하해. 결혼식은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하객들도 모두 축복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문득 제 결혼식이 떠올랐어요.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그래, 이참에 시댁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피로연이 끝나고 시댁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차를 몰고 가기 전에 예의상 전화를 했죠. 어차피 안 받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살짝 당황했지만 곧바로 반갑게 인사했죠. 어머님, 저예요. 수연이요. 전화 받으셨네요? 저 지금 일 있어서 시댁 근처에 왔다가 잠깐 들리려고요.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안 돼. 절대 오면 안 돼.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서 놀랐어요. 평소에 도도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이사 갔어. 그 집 이제 빈집이야. 절대 가지 마. 네? 이사요? 언제 이사 가셨는데요?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며칠 전에. 너희한테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어. 제발 오지 마. 부탁이야. 전화가 뚝 끊겼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엔 울음기가 섞여 있었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두려움이 느껴졌죠. 배경에서 들리는 소음도 평소 시댁의 조용한 분위기와는 달랐어요. 빈집이라고? 말도 안 돼. 그전에도 이사 간다고 얘기는 없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통화 중이었죠. 그래도 가봐야겠어.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해. 저는 다시 핸들을 돌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죠. 나 지금 시댁 가보려고. 어머님이 이사 가셨다는데 무슨 소리야? 전화 좀 받아. 답은 없었어요. 점점 불안해졌죠. 직감적으로 왠지 남편도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시댁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해서 마치 폭풍전야의 느낌이었어요. 시댁으로 들어가자 그 앞에 낯선 검은 승용차 한 대와 봉고차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에 다가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빨간색 법원 압류 딱지가 여러 장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손이 떨렸어요. 대문을 밀어봤더니 잠겨있지 않았죠. 조심스럽게 들어가니 마당에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기 누구세요? 낯선 남자가 절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혹시 이 집 가족이세요? 네, 며느리인데요. 여기 무슨 일이... 그러시군요. 저는 법무법인 땡땡의 김 변호사입니다. 여기 명함 드릴게요. 그가 건넨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요. 현재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자세한 건 안에서 설명드리죠. 변호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거실엔 낯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구에 번호표를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한 중년 여성이었는데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단정한 머리 모양이 인상적이었죠. 시어머니와 묘하게 닮은 분위기를 풍겨 하마터면 어머님으로 착각할 뻔했죠. 저기 실례지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긴 저희 시댁이거든요.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눈빛엔 오랜 세월의 한과 분노가 서려 있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소름이 끼쳤어요. 그쪽이 며느리구나.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에요. 김땡땡 씨의 법적 배우자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땡땡은 시아버지 이름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변호사가 의자를 가져다 줬죠.
앉으세요. 충격이 크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당신의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여잔 30년 넘게 내 남편과 살았던 한마디로 첩이에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첩이라니. 그 당당하고 도도했던 시어머니가?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내 남편은 나와 이혼한 적이 없어. 서류상으로 우린 여전히 부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서 갑자기 다른 여자와 살기 시작했지. 그전부터 외도하고 있는 건 알았지만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바보같이 참고 기다렸더니 이 꼴이 됐네. 그럼 저희 남편은? 그 여자 아들이지. 혼외자.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인진했지만 정작 적자는 아니에요. 상속권도 없을 거고. 그동안 당신은 속았던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지. 변호사가 서류철을 꺼내며 설명을 덧붙였어요. 김 씨가 2달 전에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상속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이 집도 한의원도 모두 본처인 여기 여사님 명의였고요. 돌아가셨다고요? 시아버지가? 2달 전에? 아무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래서 시아버지가 안 보였던 거구나. 출장이 아니라. 나도 몰랐어요. 당신 시모가 장례를 몰래 치렀더라고. 그 여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제가 의자에 앉아 정신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첫 번째 부인, 그러니까 진짜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차를 내왔어요. 묘하게도 평소 시어머니가 아끼던 청어백자 찻잔이었죠. 앉아요. 당신도 피해자니까 알 권리가 있지. 다 들려줄게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최 여사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나와 김땡땡은 23세 정식으로 결혼했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참석해 모두에게 축복받은 결혼식이었지. 그리고 아들 2을 낳았고요. 아들이 2이요? 그래요. 2 다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하지만 나름대로 잘 컸어. 내가 이를 물고 악착같이 키워냈으니까. 근데 남편이 35 되던 해 갑자기 집을 나간 겁니다. 처음엔 잠시 바람이 났나 싶었지. 곧 돌아올 줄 알았어요. 우리에겐 애가 2이나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그때 이미 바람난 그 여자와 살림을 차렸더라고. 심지어 아이까지 가진 상태였어. 그럼 저희 남편이... 맞아.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야. 그 여자가 임신을 무기로 내 남편을 붙잡은 거지. 최 여사의 눈가에 점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난 이혼하지 않았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아니, 돌아오지 않더라도 내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30년 넘게 그렇게 사셨군요. 그래, 바보 같지?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 내가 옳았어.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그녀가 보여준 서류들을 보니 정말 모든 재산이 그녀 명의였어요. 집도 땅도 심지어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한의원 건물까지 말이에요. 남편은 한의사 집안 아들이니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 우리 집도 그와 비슷하게 여유로웠고. 시부모님이 결혼할 때 이 집을 해줬는데 선물이라며 며느리인 내 이름으로 해주신 거야. 참 현명하고 고마운 분들이라니까. 남편과 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내연녀와 함께 이 집으로 도망친 거였어. 내 집에서 2 사람이 알콩달콩 살림을 차린 걸 알면서도 넘어가 주던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할까? 그럼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그래, 30년 동안 남의 남편과 그의 집에서 안주인 행세를 한 거야. 법적으로는 아무 권리도 없으면서
정실 부인인 척한 거라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죽기 전 몇 년 동안 사업이다 투자다 하면서 엄청난 빚을 졌더라고. 그 여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지. 아니 어쩌면 같이 탕진했을 수도 있고.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대략 5억이 넘을걸? 이 집을 팔아도 다 못 갚을 정도야.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한테 손을 벌린 거겠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던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다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시어머니였죠.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 뒤로 남편과 시동생이 보였어요. 저희를 보고 모두 창백한 얼굴이 되었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죠. 시어머니가 최 여사를 보자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최 여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여자가 대치하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오랜만이네. 내가 올 거 생각 못했어? 뭐? 네가 감히? 남의 남편 빼앗고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지.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는 더욱 당황했어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말했어요. 이 모든 걸 왜 저한테 숨기신 거예요? 말했어야 하는 이야기였잖아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진정해. 이건 오해야. 우리가 설명할게. 오해? 무슨 오해? 당신들 다 거짓말쟁이잖아. 최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젠 진실을 마주해야지. 정씨, 당신은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여긴 내 집이니까. 말도 안 돼. 내가 30년을 살았어. 내 집이야.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변호사님, 서류 보여주세요. 변호사가 각종 서류를 펼쳤어요. 등기부 등본, 법원 판결문 등이 있었죠. 보시다시피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최 여사님이십니다. 여기 정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시고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그 오만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분명 남편 명이라고 했는데. 시동생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다 빼앗다니. 최 여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빼앗은 게 아니라 원래 내 것을 찾는 거야.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남긴 건 재산이 아니라 빚뿐이야. 5억이 넘는 빚. 그것도 다 정리해줬으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니? 뭐라고요? 도박과 잘못된 투자로 날린 돈이 5억이라고. 내가 아니었으면 너흰 지금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을 거야. 그제야 시아버지가 왜 숨어 지냈는지, 왜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 나도 피해자야. 그이가 사업한다고 하면 다 믿고 도와줬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데? 설마 당신이 번 돈은 아니겠지? 할 말이 없었는지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어요. 적잖이 충격을 받은 저는 말없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곧바로 뿌리쳤어요. 그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몇 날 며칠을 내내 누워있기만 했어요. 지난 세월이 어찌나 부질없이 느껴지던지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나 좀 보자.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그전과 달리 굉장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 같은 차림새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모두 들킨 벌거벗은 사람의 태도 때문이었겠죠. 어머님, 앉아. 할 말 있어. 그러니까 미안하다. 너한테 빌린 돈 못 갚을 것 같아. 다 날렸어. 그 이 빚 갚는다고 이리저리 손 벌리다가 결국 다 잃었어.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알아? 왜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거들먹거렸는지.
사실은 무시당하기 싫어서였어. 첩년이라고 가짜라고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그래서 더 도도하게 더 당당하게 굴었던 거야.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듣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이가 곧 이혼하고 나랑 결혼할 거라고 했어. 하지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 그런데도 왜 함께 사신 거예요?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내 아들들이 사생아 소리 듣는 게 싫었어. 그래서 더 화려하게, 더 당당하게 살려고 했던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어진 손이었죠. 너한테 그렇게 심하게 굴었던 것도 사실은 부러웠어. 넌 떳떳한 며느리잖아. 진짜 결혼을 했잖아. 이제 와서 이런 말 해도 소용없겠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찡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본인이 그랬단 이유로, 제가 부러웠단 이유로 시집살이 시킨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제가 빌려준 돈도 못 받게 됐으니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머니께 따질 순 없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엔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죠. 술 그만 마셔. 애들 들어올 시간이야. 남편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이제 다 알았지? 내가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사실 나도 성인 되고 나서 알았어. 우리가 호적에 제대로 올라가지도 못했다는 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정식으로 입적시키지도 못했다는 걸. 그래서 나한테 숨긴 거야? 말하면 네가 떠날까봐 무서웠어. 이게 정상적인 가족은 아니잖아. 그게 이유가 돼? 평생 속이고 살 생각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 하지만 정말 행복했어. 너랑 결혼하고 지내면서 처음으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의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네, 원장입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린지...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한의원도 이복 형들이 인수한데 아버지 명의였으니까 다음 주까지 비워달라네. 이것도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럼 당신 일자리도 없어진 거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은 실직자가 됐고 우리 가족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받은 생활비는 어떻게 했던 거야? 그것도 다 아버지가 빚내서 준 거래. 법적으로 우리가 갚을 의무는 없지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이 그동안 받은 생활비보다 훨씬 컸거든요. 일단 내가 다시 일자리 구해볼게. 어디든 들어가서. 그 나이에 경력도 애매한 사람을 누가 써주겠어. 냉정하게 들렸겠지만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개인 한의원만 운영했지 대형 병원 경력은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과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은행에 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행 창구에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제발요. 한 번만 더 연장해 주세요. 곧 갚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여러 번 연장해 드렸잖아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놓여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명품 가방들이었죠. 이것들 팔면 돼요. 보세요. 다 진품이에요. 고객님, 여긴 은행이지 전당포가 아닙니다. 창피한지 주위를 둘러보던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네가 왜 여기... 저는 크게 당황했지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른 척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죠. 잠깐만, 부탁이야.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저 바빠요. 놔주세요. 제발, 정말 급해서 그래. 네가 마지막이야. 급히 밖으로 나가서 어머니에게 물었죠. 얼마나 필요하신데 그러세요? 500만 원만, 아니 300만 원만 빌려줘. 일주일 안에 갚을게. 무슨 일인데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털어놨어요. 알고 보니 시동생에게 급히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애가 아비 잃고 충격이 커서 그런지 이상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더니 집에만 틀어박혀서 회사도 그만두고 방황 중인가 봐. 아무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후 우울증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미 받은 돈도 못 갚으셨잖아요. 그리고 시동생도 어엿한 어른인데 본인이 살 길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알아. 염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길이 없어서. 그때 시어머니의 쇼핑백이 넘어지면서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고급 시계, 보석까지 그동안 쌓아놓은 사치품들이었죠. 이걸 다 팔아도 안 되나요? 중고는 제 값을 못 받아. 그리고 사실 대부분 짝퉁이야. 네? 체면 때문에 진품인 척 했지만 진짜 몇 개 없어. 그것도 이미 다 팔았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얼마나 허상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짝퉁 명품으로 허세를 부리며 살았던 삶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죄송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 자리에서 돈 300만 원을 뽑아드렸죠. 고맙다 아가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미쳤었구나.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사실 너에게 제일 미안해. 나에겐 과분한 며느리였는데 내가 너무 못됐지. 하지만 우리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최악이었어요. 남편은 자포자기 상태로 하루 종일 술만 마셨고 저는 당장 돈을 벌어야 했죠. 이력서라도 써.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누가 나 같은 사람 써주겠어. 당신 말처럼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게 지금 중요해? 당장 다음 달 월세도 못 내는데? 월세? 그동안 당신이 관심이나 있었어? 전세 만기돼서 월세로 옮긴 지가 언젠데? 사실 그동안 살림은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한의원 일만 하고 집안일엔 관심이 없었죠. 제가 벌어둔 돈과 그간 해오던 부업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지만. 혹시 여보, 저축해둔 거라도 있어? 당신 생각엔 있겠어? 당신 체면 차린다고 좋은 차 사고 비싼 옷 사입고 거기다 시댁 경조사비에 우리가 받은 것보다 드린 게 더 크다고. 그만해. 알겠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결혼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큰 소리가 나자 방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왜 싸워? 아니야, 안 싸워. 방에 들어가 있어. 아이는 무서웠는지 방에 들어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애들 앞에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 그럼 어쩌라고?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능해서, 내가 사생활아서 또 그런 소리. 지금 불쌍한 척할 때야? 며칠 동안 냉전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이력서를 썼죠.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좋은 일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나보고 같이 지내자고 하셔. 뭐?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고시원이 너무 좁고 힘들대. 나라도 가서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나한텐 평생 유일한 가족이었어. 가족? 우린 가족 아니야? 나랑 우리 애는? 그게 아니라 됐어, 가. 가서 효도 실컷 해. 대신 나랑은 끝이야. 여보. 처음부터 네 선택이었어. 거짓말도 은폐도 다 네가 선택한 거야. 이것도 네가 선택해.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시어머니를 택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엄마를 버릴 순 없어. 그래, 가. 이혼설은 내가 준비할게. 아이는 내가 키울게.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무직자니까 그것도 힘들겠네. 비꼬는 말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배신감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재산이랄 것도 없었고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갔죠. 남편은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줄지 의문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우리 시작도 거짓이었잖아.
끝이라도 깔끔하게 하자.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남편의 손이 떨렸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행히 예전 직장 동료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들었어. 힘들지? 우리 스튜디오로 와. 자리 있어.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복직 첫날,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오래전에 패기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죠. 일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됐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워 도면을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팀원들과 회의하는 일상이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죠.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고요. 이혼 후엔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시댁 근처의 큰 아파트에서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옮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죠.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응,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야. 좋아! 이제 할머니 잔소리 안 들어도 되는 거지? 아이의 솔직한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거죠. 새 생활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일까지 하려니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어요.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뿌듯한 건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연락을 받았어요. 시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최 여사에게서였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저야말로 사실 전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당신 시모에게 빌려준 돈 얘기 들었어요. 그건 잊어버렸어요. 어차피 못 받을 거니까요. 비록 나에게 법적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일부라도 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남편이 끼친 피해니까요. 놀랍게도 그녀는 제게 시어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절반을 돌려줬어요. 이건 당신도 피해자예요. 이걸로 새 출발 잘하세요. 아이 교육에 쓰시든 사업 자금으로 쓰시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서.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힘내세요. 그 돈으로 아이 교육비를 마련하고 작은 여유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세상엔 좋은 사람도 있다는 걸 다시 깨달았죠. 가끔 남편 소식이 들려와요. 시어머니와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한의원에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재혼은 못했대요. 양육비도 2달에 한 번꼴로 겨우 보내고 있고요. 뭐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 사람은 늘 그랬으니까. 스스로 선택하고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 전 이제 누구의 아내, 며느리가 아닌 나로 살아가고 있어요. 시댁의 비밀이 드러난 그날 전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그날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거짓에 속아 살았던 시간이 억울하기도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 저 말이에요. 혹시 지금도 시댁 문제로 가족의 비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아플지라도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이젠 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2 아이의 엄마고 작은 회사의 대표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